자, AMC 기간에도 주간 SBL 돌아왔습니다.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간 SBL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가 없었어요. 이것도 웃겨요, 사실. 왜죠? 몇 경기나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죠. 사실 이제 네. 개월이 지나가면서 네. 이달의 선수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수상을 한 그 내역들이 또 있잖아요. 10월부터 이 리그를 새로 입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한 발 늦게. 네. 아, 갑자기요? 네, 네. 갑자기. 아. SBL을 보고 야, 와, 세리에 재밌겠는데? 이렇게 해서 딱 입문하시는 하면서.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진짜? 뭐 분데스리가, 또 라리가도 있고. 마찬가지고. 네. 네. 진짜 너는 충성을 다하는구나. 보고 계시죠? 영주 형님 혹시 네. 크로스핏 이후로 아직도 힘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아, 요거 찍기 전에 하나 찍고 왔는데 네. 거기서 에너지를 너무 써가지고 지금 그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 지금 약간 그 도약을 위한. 일단 에너지는 모으고 있는데 도약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영주 형님 도약이 좀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세리에부터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그리고 라치오를 뽑아주셨어요. 두 개 팀 정도를 골라달라고 해서 뽑았고, 나폴리가 뭐 당연히 1위 팀이기 때문에 뽑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초반부터 이렇게 1위로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일단 꼽았고, 네. 그다음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고, 아, 당초 예상했던 네,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력 자체도 호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팀을 꼽아봤습니다. 자, 나폴리의 경우에는 흐비차가 세리에 이달의 선수, 9월 이달의 선수 선정이 됐고, 콘테 감독이 또 세리에 9월 이달의 감독이 선정이 됐는데, 네. 이거 나폴리는 아무래도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좀 콘테 효과가 확실히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첫 경기 이제 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도 지지 않고 1무 유벤투스전 무승부 빼곤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겨서 지금 1위까지 올라갔고, 원래 콘테 하면은 백스리 백스리, 네. 인데 백스리를 안 쓰죠 지금. 백포. 지금 백포 형태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바꾼 다음에 밸런스가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4-2-3-1 형태를 많이 좀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10번 자리. 네. 물론 이제 맥토미니가 완전하게 10번의 역할을 부여받은 건 롤 자체를 그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남은 3명의 미드필더를 구성할 때 이제 2명 로보트카하고 이제 안기사하고 서고, 그 앞쪽에 이제 맥토미니가 주로 이제 활동 반경이 되는데, 이러면서 맥토미니 선수의 굉장히 폭넓은 활동 반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그런 포메이션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기사 선수가 부활한 게 가장 좀 기쁜 일이에요. 잠부한 기사.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기사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의 성적에도 그게 좀 직결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로보트카의 파트너로 이제 안기사 선수가 나오는데, 안기사 선수가 최근 한 몇 경기 동안 폼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안기사가 이제 보통 이제 우측에서 활동 반경을 가져가는데, 여기서의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드로네츠가 사실 유로 대회 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제는 좀 노쇠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이제 내려올 의심을 때가, 많이 네. 했었는데, 안기사가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디로렌초의 그런 부분도 거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조르노 선수 확실히 잘 영입했습니다. 본조르노. 본조르노는 이제 토리노에서는 계속 백스를 썼기 때문에 본조르노가 백포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가 사실 관건이었었는데, 본조르노는 진짜 영입을 잘했어요. 그래서 본조르노하고 라우마니 두 선수가 이제 센터백 조합을 가져가고 있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상당히 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폴리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팀 전체가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 크바라는 지난 시즌 나폴리가 부진한 와중에서도 잘했던 선수기 때문에 군계 일학이요. 당연히 잘하고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폴리타노도 나름 뭐 제 역할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앞에 그 새끼 있고요. 루카쿠. 예. 그래서 뭐 그라고 해주세요. 그. 네, 그. 새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백업들도 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레스 선수가 이제 지금 백업으로 있고, 그다음에 스피나졸라도 이제 왔는데, 스피나졸라는 지금 현재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스피나졸라도 사실 백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조금 떨어졌어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괜찮은 볼 수 있는 백업 선수고, 길모어 있죠. 길모어. 네, 탑에는 또 라스파도리 같은 전천후 백업이 있거든요. 네. 라스파도리는 뭐 톱에도 설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선의 네. 위치에도 설 수 있으니까 그쵸. 라스파도리 같은 백업이 있어서 이 정도면 리그만 치는 데 사실 충분하다. 다른 유럽 역시. 클럽 대항자는 안 나가니까. 역시 콘테는 또 네. 리그에만 집중할 때. 이러니까 괜찮아 지금.
근데 다만 이제 나폴리도 생각은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7라운드까지 치렀는데 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강팀이랑은 유벤투스랑밖에 경기를 안 했어요. 그 경기 아까 말씀하신 네, 무승부 무승부 경기. 네. 그 경기만 제외하면 사실 나머지는 나폴리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과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제 10월 말부터 보면 일정이 밀란, 아탈란타, 인테르, 로마, 토리노, 라치오 이렇게 와, 가거든요. 너무 빡센데요? 어렵다. 다 강팀들이랑 계속 이제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콘테랑 루카쿠 조합은 뭐 여전히 잘 맞는다고 보시나요? 그런가 봐요. 아,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네.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네. 맥토미니 어때? 맥토미니. 맥토미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맥토미니가 맨유에서 천하영 감독 시절에 이제 조금 위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뭔가 얘 골도 잘 넣고 막 약간 좋은 활약을 보였었잖아. 왜냐면 스코틀랜드 국대 가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해가지고 주로 많이 뛰었던 건 약간 아래쪽에서 맞아요.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게 걔한테 안 좋았던 거지. 안 아, 맞는 자리였던 오히려. 거지. 그 약간 맥토미니 네. 생각해보면 걔 수비력이 그렇게 네. 좋은 애가 아니야. 좀 애가 뛰쳐나간 스타일이니까. 어. 네. 약간 8번보다는 약간 위고 10번보다는 약간 좀 아래. 아래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게 얘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맥토미니가 침투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 타이밍들이 수비진들이 보통 이제 공격진들 톱에 있는 선수들이랑 공격진들이 막 이게 들어가면서 거기 시선이 쏠렸을 때 쓱 들어가지고 이제 공 받아가지고 한 방씩 때리고 이런 아무도 거. 생각하지 못한 그 타이밍. 위치에서. 네. 그게 약간 시간차 공격처럼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잘 데려온 것 같고 확실히 콘테가 자기 필요한 선수는 잘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맥토미니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안기사도 살아나다 보니까 길모어가 되게 애매해졌다.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해요. 길모어가 약간 애매해졌다. 루카쿠 기록 봤더니 5경기에서 3골 4개의 도움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데요. 골 도움이 이제 네. 워낙 다 좋기 때문에. 네. 뭐 잘하나 보죠. 네, 그 라치오 얘기도 하나 해보면 지금 타바레스가 도움 5개로 최다 도움 기록하고 네. 있고 라치오가 기대 이상으로 잘할 수 있었던 약간 뭐 원동력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나요? 일단 바로니 감독이 생각보다 팀을 빨리 잘 만들었어요. 안정화를 좀 빠르게 시켰다. 네. 사실 이제 바로니 감독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니 감독이 주로 중하위권 팀들을 많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네. 라치오 팬들도 야, 이 클럽이 너무 야망 없는 거 아니냐. 아 감독의 그런 사리는 네임밸류나. 그래도 우승 경쟁도 하던 감독이고 우승을 해봤고 세리에 우승도 짬밥이 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랬었는데. 유베에서도 우승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첼시 맡아가지고 유로파리그 유로파. 우승하고 그러니까 우승컵이 좀 있는 감독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감독으로 야 바로니 너무 야망이 없는 거 아니야? 하위권 전전하던 감독인데 근데 바로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임하는 부분들이 있었어 네. 경기에서. 근데 바로니 감독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가자. 우리 좀더 공격적인 하는 스타일로 축구 하자. 가자. 지난 몇 년 동안 라치오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선수였었던 임모빌레나 밀린코비치 사비치, 루이스 알베르토 이런 선수들이 다 나갔거든요. 네. 나가고 있는 대신에 어린 선수들이 더 젊은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세대 교체가 이런 식으로 된 게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요즘 축구 메타에 맞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야 우리 좀 더 뛰고 트랜지션 빨리빨리 하고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요즘 스타일에 더 맞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선수 뭐 로벨라 선수도 그렇고 디아 선수 데려왔고 카스테야노스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 들어온 선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 선수의 활약이 다 괜찮고 나름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치오가 네. 리그에서 좋습니다. 자 나폴리 받고 4위 차지하고 있는 라치오까지 받고 그럼 이제 분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금 현재 3위고요.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6위 팀을 또 뽑아줬는데 정우영 선수는 좀 어떤가요? 지금 우니온 베를린에서 일단은 보스벤송 감독이 원래도 한국인 선수하고 인연이 좀 깊었어요. 그리고 네. 특히 그 이재성 선수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또 이제 마인츠. 감독이었으니까 마인츠. 그렇죠. 네. 한국인 선수의 그런 성실함을 좀 아는 건지 정우영 선수에게도 확실히 비슷한 쓰임새를 좀 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도르트문트전 때 오른쪽 공격수로 나와서 도르트문트의 왼쪽 윙백의 전진까지 그 당시 이제 리에르슨 선수가 왼쪽 윙백에 있었는데 정우영이 그 윙백의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수비하는 게 확실히 많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은 지금 딱 봤을 때 팀이 이렇게 많이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활동량을 지금 매 경기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활동량에 있어서는 보스벤송 감독이 원하는 그 전술적인 컨셉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정우영 선수의 영입 이유도 그래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니온을 딱 봤을 때는 이 보스벤송 감독 이전에 피셔 감독 때부터 맞춰놨던 네. 수비진의 조직력이 확실히 어디 가지 않는다. 이거는 뭐 새 감독 뭐 오고 이거랑은 떠나서 수비 조직력적인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네. 있다. 어느 팀을 만나도 우니온처럼 이렇게 많이 뛰고 수비 자체에서 잘 버텨내면 아무래도 뚫기가 쉽지 않아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백스리를 보면 이제 레이트 선수가 워낙 판단력도 좋고 조기의 공격을 끊어내는 수비도 잘 해주고 있는 데다가 이 호펜하임에서도 뛰었던
포크트가 공중볼은 원래도 기가 막히게 단단하게 잘 따는 스타일이에요. 배급도 좀 옆에서 도와주는 편이고. 근데 그런 어떤 포크트가 가지고 있는 다소 느린 발에 따른 기동력의 문제를 백스리 전술을 통해서 또 옆에 레이테라는 좋은 파트너를 두면서 잘 만회해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왼쪽 윙백의 로테 선수. 네, 저는 이 로테라는 선수를 도르트문트가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마트센을 임대해 와서 이안 마트센. 네, 굉장히 잘했죠. 네. 마트센 빌드업도 잘 도와주고 썼지. 공격도 잘 이끌어주고. 근데 마트센을 임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완전 영입을 논의할 줄 알았는데 마트센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꽤 큰 돈을 써야 되는 전제가 붙는다면 도르트문트는 영입을 포기할 수 있다. 저는 그때 로테 선수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바이백을 달고 우니온 베를린으로 이적을 했는데 딱 보면요 피지컬이 꽤 좋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공격력과 판단력 아니면 수비 상황에서 도전해야 될 때 물러서야 될 때 이때에 대한 판단은 그 도르트문트전 막판에도 이제 양쿠터 선수한테 조금 뚫렸던 장면들이 후반전 중반쯤에는 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아직 이 선수가 일부 리그에서의 경험은 좀 필요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워낙 많이 뛰고 기본적인 체격 조건도 좋고 대인 수비를 가져갈 때 수비력이 나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레이테, 포크트 그리고 로테까지 팀이 갖춰진 짜임새 있는 수비력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니온 베를린을 볼 때는 많이 돋보인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산투스 선수가 30년 6월까지 네. 또 재계약을 이제 맺게 됐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이 팀에 지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뭔가요? 순위는 지금 엄청 기대 이상인 것 같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마르무시가 첫 번째죠. 마르무시. 와, 미쳤어요. 마르무시는 지금 리그 5경기 연속골인데 사실 지난 시즌 마르무시는 이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시즌은 후방이 그렇게 안정되지가 않았어요. 볼 배급이나 전체적인 수비력 이런 부분이 이번 시즌보다 수비도 불안했고 빌드업도 좀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무시 같은 이 드리블 좀 잘하는 스타일도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운반하는 게 강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리블 잘하는 선수는 바이른 미넨전도 그렇듯 최대한 팀의 윗선에서 골문을 딱 타격하거나 뒷공간을 딱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후방이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강제됐던 거예요. 약간 본인이 잘하는 거 하기보다는 팀 상황에 맞춰서 네. 이제 했었던 거네. 여기에 더해서 참부상까지 겹쳤어요. 올 시즌이랑 지난 시즌의 차이점은 뭐 전술보다는 팀 상황에 따른 본인의 역할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올 시즌은 지금 마르무시가 다행히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후방이 많이 안정화가 됐거든요. 지금 테아테 선수가 변형 백스리를 그리면서 기본적인 프랑크푸르트의 후방 조합이 상당히 빌드업되어서 안정돼 있다. 수비력도 지난 시즌보다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무시 선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공격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데 몸 상태도 좋고 초반 폼도 좋고 역할도 아예 또 상대 뒷공간에 좀 더 가깝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에키티케와 같이 호흡도 잘 맞아서 여러모로 지금 마르무시한테는 최고조에 달하는 뭐 커리어 하이 시즌이 분명 예고되는 그런 올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르무시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몸값이 800만 유로였는데 지금은 4천만 유로. 이거 뭐 5배가 뛰었거든요. 몸값 자체가. 뭐 저희가 이제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마르무시 지금 폼이면 이 정도 선수 사양할 팀이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더 봐야죠. 초반에만 딱 머물지 않기를. 저는 마르무시도 마르무시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핫해질 선수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누구죠? 골키퍼. 카우앙 산투스 골키퍼입니다. 예, 산투스 아까 저희가 또 언급했었던. 예. 그 트랍이 원래 주전인데 트랍이 부상을 당하면서 요즘에 산투스가 대신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카우앙 산투스 키가 196cm고요. 팔도 엄청 길고 선방 능력이 출중합니다. 챔피언스리그 베스타스전에 한 경기 선방 10개를 했고 페널티킥 선방까지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막 미친 활약이 막 조명받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발밑이 나쁘냐? 봤을 때 발기술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당돌해요. 그래서 지금 폼 자체는 트랍의 대체자를 자연스럽게 뭔가 찾은 느낌. 너무나도 좋은 또 대체자 후보군이 된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 선수를 다른 어떤 골키퍼가 너무 필요로 하는 팀이 탐낸다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했는데 재계약을 하긴 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딱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순인 마냥 착착 맞아 들어간 거고. 아주 잘한 거죠. 제가 볼 땐 근데 아마 뭐 이 선수에 대한 나름의 가치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일만 남지 않았을까. 너무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저희가 살펴봤고. 자, 기준 모으셨나요? 네네. 네. 자, 라리가 넘어가 되겠습니까, 형님? 들어가시죠. 네. 4위 차지하고 있는 비아레알 그리고 5위의 오사수나입니다. 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7점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비아레알은
이미 위에 있는 세 팀하고 대결을 다 펼쳤어요. 아, 그쵸.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는 무승부를 거뒀지만 비아레알이 기록한 2패는 바르셀로나에게 1대5 패배,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2 패배가 네. 껴있어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비아레알은 타 팀들을 상대로는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 비아레알의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상승세의 원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마르셀리노 감독이죠. 마르셀로 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마르셀리노 감독 전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미 이제 예전에 또 비아레알 한번 맡은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8위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네. 세를로트하고 웨르겐센 비롯해서 뭐 코클랭이라든가 에티엔 이런 선수들이 나갔거든요. 근데 영입한 선수가 뭐 니콜라 페페고 아요세 페레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걱정이 좀 됐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요세 페레스가 현재 비아레알의 해결사죠. 6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라리가 득점 2위인데요. 네. 4-4-2 바탕으로 해서 아요세 페레스 그리고 페페, 바리 이 세 명의 선수를 혼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페페는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드리블 스피드를 이용하면서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올 때 아요세 페레스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둘 간의 합이 이제 좀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다 이제 바리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긴 하지만 공중볼이 또 되니까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최전방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 가운데 아요세 페레스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을 봤을 때에도 역시 바에나 선수가 도움을 5개나 기록하면서 알렉스 바에나.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시즌 끝까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4-4-2 바탕으로 해서 두 줄 수비를 펼치면서 중앙부터 거친 플레이로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빠르게 전환하면서 골을 노리는 모습이 상당히 많고요. 왼쪽에 바에나가 실질적으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서 아요세 페레스가 전방에서 골을 넣고 있고 여기다 페페도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득점 기회를 맞이한 걸 생각했을 때는 득점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더 이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근데 페페의 드리블이라든가 스피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굉장히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배치하면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비아레알이 올 시즌 4위 차지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상위권 챔피언스리그권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네, 마르셀리노 전력이다. 감독이고 거기다가 9경기 치르면서 17골 넣고 17골 실점했는데 오, 남자의 실점이 팀이네. 사실은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대량 실점 패배가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쵸. 바르셀로나한테 진 거. 네, 바르셀로나하고 레알에게 실점한 게 7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팀 빼면은 10골 실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또 마르셀로나 감독의 수비적인 마인드를 고려했을 때는 수비는 안정감을 찾아 나갈 것이다. 이제 관건은 아요세 페레스가 지금처럼 골을 계속 넣어줄 수 있느냐, 제2의 득점원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아레알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도 사실 이게 기대 이상의 성적이거든요. 아라사테 감독이 떠나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비센테 모레노 감독을 임명을 했어요. 물론 이제 라리가 팬들은 비센테 모레노 감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네. 승격의 달인입니다. 하브리그 팀을 맡고서 한 단계 올리는데 매우 뛰어난 힘을 발휘하는 감독이고 세레스, 힘나스틱, 마요르카, 에스파뇰을 이끌고 승격을 시킨 경험이 있지만 라리가에서의 경쟁력은 글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붙어 있었죠. 그런데 오사수나가 홈에서 무패, 원정에서 끈끈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적을 내고 있어요. 홈 5경기에서 4승 1무고요. 원정에서는 2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홈에서 성적을 제대로만 거둬도 라리가에서는 순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홈에서 경기력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부디미르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안테 부디미르가 4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측면에 브리안 사라고사하고 사라고사. 라울 가르시아가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위력적이에요. 특히 브리안 사라고사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스피드를 통해서 돌격대장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바이언에서는 사실 기회도 좀 많이 못 받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또 이제 라리가 무대에 오니까 또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도 내고 있어서 그리고 바르셀로나 킬러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항상. 네, 오사수나 이제 바르셀로나 박살내지 않았겠어요? 네,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박살냈죠. 네. 그러면서 홈에서 성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리고 원정에서 2패가 있긴 있는데 이 원정 2패도 제가 생각할 때는 3라운드 지로나전 0대4 패배, 5라운드 라요전 1대3 패배거든요. 네. 이 경기들은 수비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정 경기들에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되게 끈끈한 네. 수비를 잘 보여줬었죠. 그리고 묘하게 잘 버텨요.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사수나도 10위권 안에는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끈끈한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미드필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이마르 오로스, 루카스 토로, 파블로 이바네스 이런 선수들은 다 라리가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미드필드에서 끈끈한 힘을 발휘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높아진 것 아닌가. 다만 원정에서도 좀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올 필요성은 있죠. 비아레알, 오사수나 뭐 영주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즌에 진짜 기대 이상 퍼포먼스를 계속 좀 내고 있는 네. 그런 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제 안 좋은 팀들로 꼽아주신 게 AC 밀란 지금 6위고요. 그리고 네. AS 로마 9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에 밀란도 역시 우승 경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되던 팀 중에 하나였었고 나름 이적 시장을 못 보낸 건 아니었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팀이 지금 득실 마진이 괜찮아요. 15득점, 6실점, 9실점이니까 네. 득실 마진이 괜찮은 편인데 이게 사실 베네치아랑 경기하고 레체랑 경기에서 그 경기 다 많은 골 넣으면서 대승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인테르랑 경기할 때를 제외하면 중요한 순간에 골이 잘 안 터집니다. 이 그 팀이. 저번 주에 형이 그랬잖아요. AC 밀란 경기하는 거 보면서 이 팀한테 왜 졌지? 그렇죠. 네. 이거 인테르가 져가지고 뽑은 거 아닙니까? 네. AC 밀란? 팬들도 다 안 좋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습니까? 밀란 네. 팬분들이 네, 고통스러워하죠. 폰세카 감독을 너무 싫어하니까. 우리가 그 폰세카 못하니까. 감독 이제 선수단 뭐 장악이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네. 한번 했었잖아요. 결국 이제 오늘도 이제 해야 될 얘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전술적인 측면에서 미드필더들 사이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왼쪽 라인 레앙하고 테오. 물론 이거는 감독과의 불화도 있겠지만 어쨌든 레앙이든 테오든 특히 테오 같은 경우에는 폼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이 왼쪽 라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는가? 잘 모르겠다. 네. 에메르송 로얄 왜 데려왔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팀이 전반적으로 팀 내에서 경기 내에서도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팀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폰세카 감독의 결국 이제 선수단 장악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페널티킥 차는 거 피오렌티나전 페널티킥 2개 다 실패했었는데 그때 페널티킥 키커에 대한 맞아요. 키커 순위 언급한 것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정작 선수들은 그런 적 나 들은 적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폰세카 감독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좀 이제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특히나 피오렌티나전을 져가지고 네. 그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밀란의 그 운영진 쪽에서 조금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운영진들도 여기도 레드버드가 이제 맞고 나서 뭔가 이제 좀 팀을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축구를 할 것이며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일단 나이 어린 선수가 됐고 연봉을 줄인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좋아. 이런 기조는 나쁘지 않은데 그럼 이제 축구 스타일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감독을 만약에 뭐 폰세카 감독 정지하건 경질하지 않건 어쨌든 감독은 끝나고 나서라도 바뀔 것 같으니 그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AC 밀란 한번 살펴봤고, 네. 자 그다음 이제 로마인데 네. 로마가 사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요? 아, 돈 많이 썼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데로시 감독이 시즌 초반부에 바로 이제 경질이 되면서 루머가 계속 나왔었던 이반 유리치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네. 기대했던 만큼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로마는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챔스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이렇게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썼다는 건 챔스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걸 네. 뽑아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FFP를 고려하면 가야 돼. 못 가면 안 돼. 챔스를 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 이 팀이 굴러가려면. 데로시 감독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지난 시즌에 중간에 팀 물려받은 거 치고는 잘했으니까 그쵸. 축구 스타일도 꽤 능동적으로 변했고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와 초반에 3무 1패하면서 야 승리가 4경기를 했는데 승리가 하나도 없어. 여기서 이제 빠르게 결단 내린 거죠. 어쨌든 그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네. 빠르게 결단 내린 건 나쁘지 않았지만 그러면 애초에 데로시 감독을 선임하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 과연 이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약간 불안불안했거든. 네. 물론 그때는 그건 줄 알았지. 챔스를 갈 만한 그 동기부여가 이제 좀 떨어졌구나. 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벌어지고 안 될 것 하니까. 같으니까 이제 그렇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팀이 바짝했다가 이 내려오는 과정인데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나. 이거 알기는 어렵죠, 사실. 네.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유리치 감독이 온 다음에 백스리로 이제 팀은 바뀌었고 리그에서는 2승을 하긴 했는데 유로파 리그에서 계속 안 좋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유리치 감독이 지금 현재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를 빠르게 결정을 해야 돼요. 로마가 보면은 이선에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발라 있고, 디발라. 소울레 있고, 발단지 있고,
로렌츠 펠레그린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결정하는 디발라 지금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고 로렌츠 펠레그린 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소울레는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우비크만의 득점력으로 기대기에는 좀 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해요. 도우비크는 지금 최근 5경기 3골이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는데 도우비크 말고도 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가 필요해. 그런 발단지가 나아요. 발단치. 그런 타입이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소울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울레 선수는 더 메이드를 해주는 쪽이에요. 만들어주는 쪽이에요. 아, 이 오히려 선수는. 본인이 이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이타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고 일종의 약간 플레이메이커 같은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는 선수여서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수들 소울레 선수는 분명히 당연히 있으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골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어떤 타이밍에 투입할 것인가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수비도 비슷합니다. 수비도 지금 이제 후메스하고 에르메소라는 굉장히 훌륭한 수비수들을 영입을 했고 에르모 선수는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후메스 선수는 여전히 그냥 벤치에만 있고 그렇게 출전을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후메스처럼 직전 시즌에 물론 나이가 많지만 직전 시즌에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너무 보여줬던 잘했죠. 수비수를 이 베테랑 수비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탄테 선수에 대한 비중도 좀 줄여야 되긴 해요. 얘가 하는 게 너무 많아 보면은 크리스탄테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롤적으로- 능력이 안 돼요. 솔직히 크리스탄테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다 적당히 하는 선수인데 얘한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냥 그쵸? 힘들어. 예. 예. 역할이 많아지면 이제 그만큼 또 과부하가 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네. 예. 자, 그래서 밀란, 로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분데스리가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순위가 굉장히 낮은 팀들이 나왔어요. 호펜하임 16위, 멘헨글라트바흐 14위입니다. 이 호펜하임의 경우에는 왜 좀 부진한 팀으로 꼽아주셨나요? 사실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권에 있고요. 16이면은 다이렉트 강등은 피하지만 뭐 사실 언제 더 아래로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이 마타라초 감독의 호펜하임이 원래도 수비가 불안했는데 올 시즌은 여기에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오잔 카바의 장기 부상. 오장카바. 네, 그리고 영입생 흐라나치 선수를 영입하긴 했는데 아직 적응이 좀 더 필요하고요. 백스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2005년생 드렉슬러가 선발로 나오고 있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수비가 좀 불안한 아크포그마 그리고 이미 주전에서는 좀 밀려있던 팀에서도 이 선수를 계속 선발로 쓰겠어라고 생각했던 은소키도 최근에 뭐 선발로 나오는 등 수비진 자체가 지금 주전조가 막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분명 무리가 있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래 미드필더에서 활동량을 자랑하는 슈타흐 선수까지 최근에 계속 센터백으로 안톤 올 시즌- 슈타흐. 네, 안톤 슈타흐를 계속 센터백에 두고 있는 기용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리 슈타흐가 뭐 킥을 통한 전개가 좀 된다고는 하지만 미드필더에서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옵션을 제공해줄 선수인데 굳이 백스리를 써가면서 없는 센터백 자리에 슈타흐를 아래로 내려서 채울 필요가 있냐. 아, 이거는 오히려 그냥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게 네. 더 낫지 않냐? 왜냐면 슈타흐는 원래 미드필더니까 네. 그릴리치랑 같이 뛰면서 중앙에서 호흡 맞추는 게 아마 팬분들이 보기에도 좀 더 나은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지금 그릴리치 선수 파트너 자리도 명단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프레멜이 이제 조금 자리를 잡는가 싶은 차이나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장기로 이제 또 네. 아웃이 확정된 상태고. 이 자리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슈타흐가 어쨌든 센터백으로 나오니까 뭐 다른 자원들이 막 계속 바꿔가면서 기용이 되는데 주전을 아직 찾았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최전방에도 배부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기 일정은 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진 구성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레버쿠젠으로부터 흘로잭 선수를 데려오긴 했는데 흘로잭도 이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적응은 해야 될 상황이고 파트너로 뭐 빌터 그리고 지난 시즌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던 베리샤 계속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하는데 이것 또한 주전이 확실하게 갖춰졌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제가 호펜하임에게 내리는 평가는 전체적으로 팀이 아직 자리가 잘 잡히지 않은 느낌이고 더불어서 지금 선수단에 너무 좀 애매한 선수가 좀 많다는 느낌이 강해요. 아, 그럼 팀적으로 그냥 우여곡절이 많네요. 꽤 뭐 많죠. 스쿼드적으로 뭐 들어온 선수를 적응 문제도 있고 장기 부상 나가는 선수 있고. 정리를 좀 오히려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면서 보강도 더뎌지고 악순환이 좀 반복된 게 아닌가. 그래도 이 팀은 크라마리치가 있습니다. 크라마리치. 크라마리치가 그래도 중요할 때 한 건씩 해주고 워낙 오프 더 볼도 좋고 공격 아래쪽에서 동료들한테 패스 넣어주는 것도 좋고 측면 보여주는 것도 좋고
전환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라마리치가 중심에 있는 점은 다행이고 한 방을 살릴 여지는 전 있는 팀이다. 크라마리치나 측면 윙백들이 좀 더 분발을 해준다면. 다만 수비는 모르겠어요. 마타라초 감독이 원래도 수비가 늘 불안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환 과정이 좀 늦고 후반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 수비는 조금 불안한 좀 호펜하임이다. 이 점은 좀 우려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 팀이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세우아네가 감독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오안에 아무래도 세우아네 감독이 이미 이전 팀들로부터 특히 레버쿠젠에서도 그랬지만 상당히 평가가 좀 안 좋고 부정적이었던 감독이고요.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지난 시즌도 잔류 싸움을 했던 팀인데 끝내 잔류를 하긴 했지만 올 시즌도 제가 볼 때 세우아네로 지속됐을 시에는 다행히 그나마 메넨글라트바흐에겐 다행히 지금 분데스리가가 아래쪽에 내려앉아 있는 팀들이 워낙 지금 성적이 안 좋기는 해요. 근데 메넨글라트바흐도 계속 이런 부진이 길어질 시에는 혹시 모르는 거니까 빠른 반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우아네 감독은 선발 명단에서부터 계속 의문점이 드는 선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2선에서 득점력이 좋은 하크를 빼고 팀에서는 사실 보여준 바가 좀 전무한 트반차라를 선발로 쓰는가 하면 라이츠가 나와야 그래도 중앙 미드필더에서의 중원 경쟁력이 조금 더 생기는데 라이츠 선수도 잘 보면 거의 안 써요, 세우아네 감독이.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사실 스칼리 선수를 오른쪽 풀백에 부진한 동안에도 무한 신뢰를 하면서 선수 용병술에 대해서 이미 세우아네 감독은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여러모로 지금 이런 2선의 운용, 뭐 미드필더의 운용 다 지금 뭔가 과연 이 감독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운영이 느립니다. 공격의 템포도 느리고 수비로의 전환 과정도 느리고 그래서 수비할 때 불안 요소를 되게 많이 노출을 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글과 잔더의 3선 수비 조합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합을 한 번쯤은 바꿔줄 법도 한데 안 바꾸고 라이츠 안 쓰고 그리고 계속 바이글 잔더로 가니까 3선에서 수비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최근에 반복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 수비 커버가 안 되는 문제는 수비진 전체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공격은 그냥 제가 이걸로 짧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메넨글라트바흐 경기를 봤는데 공격진이 볼이 안 오니까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공격진이 내려오니까 귀신같이 수비에서 롱패스를 보내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는 설명이 다 끝난 거라고 그냥 선발 생각합니다. 자체가 좀 안 맞는 느낌이 크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메넨글라트바흐는 진짜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엄청난 명문 구단인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모로 좀 실망스러운 올 시즌 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정돈이 안 된 두 팀에 네. 대해서 저희가 봤고, 자 그다음 라리가 지로나와 발렌시아를 꼽아주셨어요. 세비야 소시에다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피미엔타 감독 오고 나서 체질 개선에 들어가는 가운데 경기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지난 세비야 더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나갔잖아요. 느노르망하고 미켈 메리노하고 네. 그 빈자리를 메우는데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좀 오야르사왈이 0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결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이마뉴 알가시 감독이 워낙에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로나하고 발렌시아는 약간 너무 불안 요소가 크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두 팀을 뽑았습니다. 일단 소시에다드만큼이나 지로나도 이제 주요 선수의 그 아웃이 좀 심했잖아요. 지로나는 눈에 띄는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즌 돌풍의 팀이잖아요. 네. 라리가 3위를 차지했으니까. 그때 팀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주축들이 나갔잖아요. 새롭게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입한 선수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로나는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리가하고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기 위해서 선수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양도 생각해서 영입을 했거든요. 그렇긴 했는데 챔피언스 리그 경험 부족이 또 드러나면서 사실 리그만 치르다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흐름 바꾸면 거기서부터 또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흐름 바꾸는 분위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나가면 또 패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찾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파리전은 나름대로 분투했고 마지막 순간에 실점하면서 0대1로 패배했지만 그렇죠. 좀 아까웠죠. 네, 페노르트는 거의 무슨 개그 경기였죠. 네, 이거는 뭐 거의 개콘 수준의 경기였고 자책골이 2개나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2대3으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벨 루이스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스투아니가 할 수 있느냐, 미오브스키가 할 수 있느냐. 이 중에서 가장 나은 선수는 스투아니예요. 오히려 네. 가장 나은 선수가 스투아니가 스투아니다. 3골 넣고 있는데 스투아니는 사실 선발 명단이 아니라 교체 멤버예요. 언제적 스투아니입니까? 아니 38살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파블로 마친 있었을 때도 스투아니는 지로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아벨 루이스하고 미오브스키가 해줘야 되는데 둘이 제대로 골을 못 넣고 있다. 그 측면 공격에서도 뭐 단주마, 브라이언 힐, 치간코, 미세우이, 아스프리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영입하긴 했지만 치간코도 부상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도 영향력이 떨어지고 단주마는 터지면 무섭지만 근데 단주마가 지금 좀 주춤하거든요. 네, 안 터지면 또 한없이 답답하죠. 솔로 플레이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에서 사비오의 빈자리를 메웠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알렉스 가르시아가 떠나갔는데 그 자리를 로메오로 메웠단 말이에요. 역할군 자체가 아예 다른 선수고. 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유독 부정적이야. 너무 좀 개인적인 그러게 아니, 감정 실린 거 아닙니까 이거? 두 분 다 루랑 로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루로.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 지금 니을이랑 안 나랑 되고 안 있잖아요. 맞아. 오리올 로메오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결국은 최전방의 해결사 문제, 에이스 문제, 공수 연결고리 역할, 그리고 수비 쪽도 불안하고. 총체적 난국이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데 미첼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하고 라리가를 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로나 입장에서는 미첼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아주길 원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해결책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로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3위를 했지만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더라도 유로파 리그는 나가면서 유럽 대항전에 꾸준히 나가면서 이제 중상위권 클럽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 10위권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로나를 뽑았습니다. 자, 발렌시아 보겠습니다. 발렌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터린 구단주예요. 피터린 구단주가 축구에 관심이 없으면 빨리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1살이거든요. 오, 나이 많네요. 그 정도면 아니 요즘엔 뭐 많은 건 아니지. 아, 그런가? 이 정도 따지면. 뭐. 아, 맞네. 한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시절에는 아, 누누 조르제 멘데스하고 네. 연결되면서 포르투갈 선수들 네. 많이 들어왔죠, 그때. 그러기도 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럼 팔려면 빨리 팔아라.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렌시아 오사수나 갔다 왔다고. 림고홈이 적힌 그 종이는 디자인이 다 동일합니다. 노란 바탕에 하얀 글씨. 네, 세 글자 써 있어요. 림고홈 이렇게 해서 골대 뒤에 있는 사람들,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 그거를 다 들고 있더라고. 경기 응원하는 것도 응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지 쪽에서의 이 어떻게 보면 피터린 나가라는 이 목소리가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몇 년 됐죠 꽤 벌써. 됐죠, 진짜. 네. 그래서 매각설도 적지 않게 있긴 있었지만은 근데 결국 안 팔았잖아요. 네. 구단을. 71살이면 노욕 부리지 말고 그냥 파세요. 여하튼 이제 발렌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터린 구단주가 맞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근히 올 시즌 기대했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이 원래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도 남아있던 스타 선수들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강등도 당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팀의 레전드가 딱 와가지고 루벤 바라 감독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라리가 9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시즌 발렌시아는 3개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루벤 바라 감독의 등장, 루벤바라. 그리고 최전방에 우고드로 해결사, 최후방에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 아, 소신. 네. 그 세 번째는 루벤 바라의 아이들. 4개인데요? 루벤 바라의 아이들. 네. 네. 아, 이것까지 4개. 네, 요거까지 4개. 이 4개 합시다. 네. 네, 요렇게 4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루벤 바라의 아이들이 그만큼 뭐 디에고 로페스라든가 모스케라든가 하비게라라든가 바스케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준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 시즌도 좀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은 되겠거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올 시즌 너무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렌시아는 구단이 지금 좀 불안정하니까 네. 발렌시아 선수들을 여러 구단에서 노려요. 특히 뭐 하비게라 이런 선수 뭐 아틀레티코 옛날부터 마드리드 뭐 얘기 직전까지 나왔었고. 갔었잖아요. 네. 그 마마르다시빌리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에 이적시키고 임대 영입한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우고드로하고 마마르다시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우고드로가 부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고드로에 대한 득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영입했을 거 아니에요. 라파미리를 영입했습니다. 얘가 또 성폭행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체 중계 때문에 아예 못 나오고 아예 있잖아요.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자체 징계로.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인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저 그 오사수나 홈 경기 볼 때도 경기 지배했거든요. 진짜 가둬놓고 팼거든요. 와 근데 골을 너무 못 넣더라고요. 올 시즌 9경기에서 5골 넣었어요. 그 중에서 2골을 우고드로가 넣었어요. 근데 우고드로가 못 나와. 그럼 야, 이거 근데 어떡하자는 거야? 5골 넣은 팀들이 좀 있네. 레가네스도 5골. 그쪽에 있는 팀들은. 바야도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 팀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발렌시아는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클럽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순위가 1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발렌시아는 막판까지 정말 사투를 벌리다가 잔류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 세리에 분데스리가 뽑아왔고 자 이번 주 이제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면 바로 주말에 리그가 돌아옵니다. 저희 주간 SBL 죽지 않고 다음 주에도 꼭 살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